여러분 안녕하세요. 슬기짱쌤과 함께하는 슬기로운 국어의 슬기짱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요약하며 읽기 단원에서 남극과 북극 어떤 점에서 다를까라는 글을 자세히 읽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첫 번째 단락을 간략하게 읽기는 했는데 그래도 너무 빠르게 지나갔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 글은요, 우리가 제목을 보고서 생각을 이미 했었는데요. 갈래가 바로 설명문이었어요. 무엇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었죠? 제목을 보면 알 수가 있듯이 남극과 북극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제재로는 남극과 북극의 차이점이라고 적어 주었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 설명문을 읽어볼 건데 요약하며 읽기를 할 때 중요한 점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글의 특성을 고려해서 요약을 하면 좋다고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서 언급하고 싶은 글의 특성이 무엇이냐면 설명문은 3단 구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설명문은 처음, 중간, 끝이라는 이렇게 3단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가장 첫 번째 단락이 처음 부분에 보통 해당한다고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읽었던 첫 번째 단락이 처음 부분이에요. 그러면 끝부분은 어디일까요? 뒤로 쭉쭉쭉쭉 넘어가서 여기 79쪽에 나와 있는 마지막 단락이 끝 부분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처음과 끝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중간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겠네요. 그러면 정말로 이 글쓴이가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 중요한 정보는 어느 부분에 들어있을까요? 바로 중간 부분에 들어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글을 읽을 때는 중간 부분의 내용에 유의하면서 이 글에서 어떤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지 잘 읽어주어야 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처음 부분을 지난 시간에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지구에서 태양 에너지를 넉넉하게 받지 못하는 땅이 바로 남극과 북극이다. 이 두 지역은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서로 전혀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써 있습니다. 자, 여기서 두 문장인데 이 두 문장 우리가 보통 요약하면 한 문장으로 짧게 만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문장 읽어봤을 때 이 두 지역이라고 해서 앞에 나온 말을 가리키는 표현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이 두 지역이 바로 남극과 북극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지우고 이 남극과 북극이라는 말을 남겨서 뒷문장과 이어서 우리는 중심 문장을 찾아냈죠. 그래서 남극과 북극은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서로 전혀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요약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게 왼쪽에 적혀 있죠. 여러분들의 교과서에도 3문단까지는 요약문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교과서에 나와 있는 요약문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고 이 단락을 이런 식으로 줄여서 요약문을 만들었네. 그렇다면 중심 문장, 즉 요약 문장이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은 내가 어떻게 줄이면 좋을까라는 걸 한번 생각하면서 정리를 하면 좋겠죠. 그렇다면 예시가 나와 있지 않은 문단에서도 나는 어떻게 중심 문장을 찾을 것인가를 앞에 세 문단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보고 연습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본격적으로 중간 단락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간 부분은 중요한 내용이 나온다고 했는데 우리는 이미 제목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이 글이 남극과 북극의 어떤 차이점, 다른 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글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중간 부분에서는 당연히 남극과 북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두 번째 문단 읽어보도록 할게요. 남극은 면적이 1360만 제곱킬로미터로 한반도의 60배에 이르는 거대한 대륙이며 지구상의 7대 대륙 중 5번째로 크다.
오랜 세월 쌓이고 쌓인 눈이 단단하게 굳어져 생긴 두께 2km의 거대한 얼음 덩어리가 남극 대륙 표면의 98%가량을 덮고 있다. 남극에서 오래된 운석이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이곳에는 오래전 지구 겉면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천연 자료들이 보관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라고 써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연습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문단에는 동그라미도 쳐져 있고 중심 문장에도 밑줄이 쳐져 있기는 해요. 하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하는 힘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서 확인을 해볼게요. 이 문단에서는 북극 얘기는 하나도 안 나왔어요. 남극 얘기만 하고 있네요. 그래서 첫 번째 시작하는 부분에서 남극은 이라고 내가 이 문단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설명 대상을 먼저 밝혀줬어요. 남극이 굉장히 거대한 대륙이라고 밝혀줬네요. 그런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우리가 요약을 할 때는 글의 특성을 고려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글이 차이점을 말해주는 글이잖아요. 이 남극과 북극의 특성을 대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문단에서는 남극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사실 우리가 요약을 할 때 더 좋은 요약문을 만들기 위해서는 세 번째 단락까지는 한번 읽어보면 좋아요. 여기선 남극 얘기만 했는데 이 글은 도대체 어떻게 쓰고 있는 거지? 내가 중심 문장을 뽑아낼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게 고민이 될 때는 뒤에 있는 세 번째 문단을 읽어보면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뒤로 넘겨서 3문단을 먼저 한번 볼게요. 3문단에 정말 중요하게 시작하는 키워드가 있어요. 반면에라고 시작했죠. 이런 걸 좀 어려운 말로 표지라고 부르거든요. 표지는 내가 이 문단에서 어떤 내용을 이야기할 것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대표적으로 반면에, 하지만, 그렇지만, 혹은 그리고 또한, 한편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뒷부분에 반대되는 내용을 얘기하겠구나, 혹은 덧붙이는 내용을 얘기하겠구나, 아니면 새로운 내용을 얘기하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예측하고 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반면에라고 나온 걸로 봤을 때 이 문단에서는 남극에 대해서만 얘기했다면 여기는 아마 북극에 대해서 얘기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역시나 시작하는 문장을 보니까 북극은 이라고 하고 시작하고 있죠. 그러면 이 단락의 설명 대상은 북극입니다. 북극은 아시아와 아메리카 대륙으로 둘러싸인 거대한 북극해를 말한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해요. 자, 지금 여기서 북극해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들 이 해자가 무슨 해자죠? 바다 해자예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두 번째 문단을 읽었으니까 한번 같이 비교를 해보면 남극은 대륙이라고 했어요. 육지죠, 육지. 땅이에요. 그런데 북극은 바다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 글에서는 남극과 북극의 차이점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중심 문장을 뽑아낼 때 이 차이점은 꼭 밝혀서 중심 문장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극이 대륙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 북극이 바다라는 점은 꼭 중심 문장으로 밝혀줘야 된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읽어보면 북극해는 면적이 1,400만 제곱킬로미터로 지중해의 6배이며 전 세계 바다의 3%를 차지한다. 북극은 이 북극해 주변의 바닷물이 얼어서 된 거대한 얼음 덩어리가 떠 있는 것이다. 물론 바다 위로 보이는 빙하는 전체 얼음 덩어리의 10% 정도에 불과하다. 빙산의 일각이라는 표현은 여기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된 정말 중요한 거 뭐냐면 남극은 거대한 육지, 대륙이고요. 북극은 얼음 덩어리가 바다 위에 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중심 문장으로 들어가야 해요. 그래서 우리 두 번째 문단을 다시 보면서 중심 문장을 찾아보면 물론 남극은 거대한 대륙이다까지만 얘기해도 간단한 요약문이 되기는 하겠지만 여기에 덧붙여서 중요한 내용을 조금 더 붙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 남극과 북극의 공통점은 둘 다 얼음으로 덮여 있다는 것이죠. 추운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얼음 덩어리가 있기는 있는데 남극은 대륙 위에 얼음 덩어리가 있다는 것이고
북극은 바다 위에 얼음 덩어리가 떠 있다라고 하는 차이점까지 밝혀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나 두 번째 문단에서 중심 내용으로 뽑아온 것은 무엇이냐면 이 거대한 대륙에 거대한 얼음 덩어리가 98%가량, 그러니까 98%면 되게 많은 양이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을 덮고 있다라고 우리가 문장을 바꿔도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표시한 부분들을 좀 합쳐서 아름답게 만들어 볼 건데, 남극은 거대한 대륙이라고 쓰고 싶어요. 거대한 대륙이에요. 그런데 이 거대한 대륙 위를 거대한 얼음 덩어리가 덮고 있죠. 그런데 이 거대한이라는 표현이 이 문장에 두 번이나 들어가면 조금 어색할 수 있으니까 거대한은 그냥 빼도 상관없죠. 이미 그 대륙이 거대하다는 건 밝혀줬으니까. 그래서 남극은 얼음 덩어리가 98%라고 그대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대부분이라고 바꿔볼게요. 대부분을 덮고 있는 거대한 대륙이다 라고 만들어준다면 왼쪽에 있는 문장과 같아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주의할 게 요약문이 꼭 교과서에 있는 내용과 같지 않아도 괜찮아요. 같은 문단을 읽고서도 사람마다 요약문을 물론 다르게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주의할 건 이 글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정말 중요한 내용은 꼭 담아줘야 되는 거. 그리고 요약문을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중심 문장을 뽑는 거니까 이 중심 문장을 만들 때에는 너무 길지 않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 중심 문장을 뽑아올 건데 우리가 이 문단에 있는 문장 모두를 가져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문장 중에 제일 중요한 한 문장을 뽑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짧게 최대한 줄여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3문단 이미 읽었으니까 한번 볼게요. 자, 이 문단과의 차이점이 무엇이었냐면 북극은 바다 위에 얼음 덩어리가 떠 있는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을 보면 이 북극은 대륙으로 둘러싸인 거대한 북극해를 말한대요. 그러니까 바다 주변에 대륙들이 있는데 그 대륙을 북극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있는 바다 위에 얼음 덩어리가 떠 있는 걸 북극이라고 부르는 건가 봐요. 그리고 세 번째 문장을 한번 보면 북극은 이 북극해 주변에 있는 바닷물이 얼어서 된 거대한 얼음 덩어리가 떠 있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북극해에 있는 바닷물이 얼어서 얼음 덩어리가 된 건가 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표시한 내용 바탕으로 한번 중심 문장 만들어 볼게요. 일단 북극은 이라고 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북극은 얼음 덩어리가 떠 있는 것이죠. 이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얼음 덩어리가 떠 있는 것인데 어디 위에 떠 있는 거라고 했죠? 바다 위에 떠 있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북극해를 가지고 오고 싶은데 북극은 북극해에 거대한 얼음 덩어리가 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 북극이란 말이 또 중복되잖아요. 그래서 대륙으로 둘러싸인을 가져와 봅시다. 대륙으로 둘러싸인 거대한 바다에 얼음 덩어리가 떠 있는 것이다 라고 중심 문장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요약문 교과서에 있는 거랑 비슷하게 한번 만들어 봤죠. 여기랑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건 동일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약문 꼭 선생님이랑 똑같지 않더라도 그리고 다른 친구들이랑 꼭 똑같지는 않더라도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으면 괜찮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4문단부터 8문단까지 한번 여러분과 함께 중심 문장 찾아볼 건데요. 여기부터는 혹시 지금 아직 되어 있지 않은 친구들 있으면 잠시 일시정지하고 4문단부터 8문단까지 자신의 힘으로 중심 문장 한번 찾아본 다음에 수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는 4문단 한번 읽어볼게요. 4문단 읽으면서 중요한 부분 중간중간 한번 밑줄 치거나 표시하면서 넘어갈게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글은 아마도 남극에 대해서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북극에 대해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두 문단씩 비교하면서 작성을 하면 조금 더 수월하게 작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4문단 시작 부분 한번 읽어보면 이처럼 서로 다른 지역적 특징은 두 지역의 기후 조건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여러분들 지금 이 문장이 사실 앞에 있는 문단들을 정리해 준 거예요. 이처럼 서로 다른 지역적 특징이라고 했어요. 아, 그러면 지금 2문단과 3문단에서는 지역적 특징에 대해서 얘기했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리할게요. 2문단과 3문단 여기까지죠. 2문단과 3문단. 여기까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남극과 북극의 지역적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거 네 번째 문단에서 이렇게 시작했네요. 두 지역의 기후 조건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아마 이 문단에서는 기후적인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읽을 수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남극과 북극 가운데 어디가 더 추울까? 남극이 훨씬 춥다라고 했어요. 자,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일단 설명대상 남극이고요. 남극은 춥다는 내용이 중요하게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육지는 바다에 비해 쉽게 데워지고 쉽게 식는다. 자, 우리 남극이 육지라는 거 이미 읽어서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극은 육지라서 쉽게 데워지고 쉽게 식나 봐요. 남극은 이러한 육지가 밑에 있어서 한겨울에 해당하는 8월 말 무렵이면 높은 곳에서는 기온이 영하 70도 가까이 내려간다고 한다. 역사상 최저기온은 영하 89도였다. 이러한 기후 조건 때문에 남극에는 연구를 목적으로 거주하는 사람들 외에는 원주민이 없다라고 했네요.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없나 봐요. 남극의 추위를 견뎌내기가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다 라고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자, 남극이 추운 이유는 밑에 뭐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죠? 육지가 밑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춥기 때문에 원주민이 없다까지 이야기해 줬네요. 여러분들이 사실 뒷부분 안 읽어도 예상할 수 있어요. 자, 북극은 육지가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바다가 아래에 있다고 했기 때문에 남극보다는 덜 추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남극은 추워서 원주민이 없다고 했는데 북극은 덜 춥다면 원주민들도 살고 있지 않을까라는 것까지 예상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일단 4문단 정리 한번 해볼게요. 지금 표시한 내용만 정리를 해서 적으면 될 것 같아요. 남극은 육지가 밑에 있어서 춥다. 그렇기 때문에 원주민이 없다라는 것까지 적어줘야 되겠네요. 자, 적어볼게요. 남극은 육지가 밑에 있어서 북극보다 춥고 원주민이 없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선생님 글씨가 점점 이상해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4문단에 지금 북극 얘기 나오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5문단까지 남극과 북극의 기후적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문단 읽어볼게요. 북극은 주변에 있는 바다와 해류의 영향을 받는다. 우리 아까 남극은 육지여서 춥지만 북극은 해류, 즉 바다의 흐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아마 남극보다는 덜 추울 것 같아요. 자, 여기 한번 표시할게요. 북극은 바다와 해류의 영향을 받는데요. 얼음 덩어리보다 상대적으로 온도가 높은 바다에서 상승하는 따뜻한 공기 때문에 겨울에는 최저기온이 영하 30에서 40도까지 내려가지만 여름에는 영상 10도 정도로 비교적 따뜻하다라는 표현이 나왔네요. 선생님이 찾고 있었던 중요한 표현이죠. 비교적 따뜻하대요. 남극은 북극보다 훨씬 춥다고 했고 북극은 비교적 따뜻하다라고 했네요.
그리고 남극에는 원주민이 없다고 했는데 다음 문장 한번 읽어보면 그리고 북극에는 우리가 에스키모라고 알고 있는 원주민인 이누이트인들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 밑줄 쳐주면 되겠네요. 이누이트인이라는 원주민이 살고 있네요. 요거 그대로 정리하면 이번에도 중심 문장이 될 것 같아요. 북극은 주변에 있는 바다와 해류의 영향을 받아 비교적 따뜻하고 원주민이 산다. 자, 이 원주민들은 이누이트인이라고 이야기했네요. 자, 우리가 4문단, 5문단까지 읽었는데요. 여기까지는 무슨 특징 이야기하고 있다고 했죠? 기후적 특징 이야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여기까지는 3, 4문단이죠. 남극과 북극의 기후적 특징. 옆에다가 번호를 써줄까요? 3문단, 4문단은 남극과 북극의 기후적 특징이고 아까 전에 봤던 2문단이랑 3문단은 남극과 북극의 지역적 특징이었네요. 3이 안 써지네요.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얼마 남지 않았어요. 6, 7문단 한번 읽어볼게요. 6, 7문단도 아마 연결돼서 남극 얘기, 북극 얘기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6문단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한편이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이런 표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한편이라는 건 앞에서 어떤 특정한 얘기를 해줬는데 내가 새로운 얘기를 한번 던져볼 때 쓰는 표지입니다. 새로운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 앞선 내용과 또 다른 얘기를 할 때 쓰는 그런 표지죠. 한편 펭귄은 남극에서 볼 수 있고 북극곰은 북극에서만 산다라고 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하네요. 펭귄은 남극에서만 살고 북극곰은 북극에서만 산대요. 요게 아마 중심 문장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왜 펭귄은 남극에서만 살까라고 질문을 했지만 우리에게 설명해주는 설명문이기 때문에 뒷부분에 답이 나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펭귄은 여러 종이 있지만 대부분 남극 주변에서 산다. 앞에 있는 내용이랑 같은 내용이네요. 펭귄은 남극에서만 산다라고 했어요. 주로 해안가에서 구멍을 파고 사는 펭귄들은 작은 돌 조각들을 이용하여 둥지를 만든다. 얼음으로 이루어진 들판에서 구할 수 있는 돌 조각은 햇빛을 흡수하여 체온을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물건이다. 여기까지는 왜 펭귄이 남극에서만 사는지 이유를 알기는 어려운 것 같고 걔네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설명하고 있어요. 펭귄이 주로 남극에 사는 이유는 이라고 하면서 지금 이유를 밝혀줄 것 같죠. 남극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분리되기 전에 살던 조류 일부가 추위에 적응하려고 지금의 펭귄으로 진화하였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찾고 있던 중요한 이유가 나와 있어요. 자, 펭귄이 남극에 사는 이유. 남극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분리되기 전에 살던 조류 일부가 추위에 적응하려고 지금의 펭귄으로 진화하였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남극은 북극보다 춥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펭귄이라고 하는 애들이 자꾸 펭수가 생각이 나는데 이 펭귄이 원래 조류죠. 이 날개가 있는 새들의 종류인데 추운 동네에 와서 이 추위에 적응하기 위해서 진화를 해서 펭귄이 된 건가 봐요. 그래서 그렇게 추위에 적응할 수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남극에서만 펭귄을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단을 정리를 할 때는 펭귄은 남극에서만 산다 라는 게 중요한데 이유까지 밝혀주면 좋잖아요. 그래서
펭귄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남극에서만 산다라고 중심 문장을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밑에 있는 이유를 먼저 적어주면 좋겠죠. 펭귄은 남극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분리되기 전에 살던 조류가 추위에 적응하기 위해 진화한 것이므로 남극에 산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분명히 6문단 시작할 때 펭귄은 남극에 살고 북극곰은 북극에 산다라고 시작했는데 정작 이 문단을 다 읽어보니까 펭귄 얘기만 했어요. 그렇다면 북극곰 얘기는 당연히 7문단에서 해주겠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문단들의 중심 내용도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는 남극과 북극에 어떤 것들이 살고 있는지, 어떤 생물이 살고 있는지를 밝혀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남극과 북극의 생태적인 특징을 밝혀주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미리 한번 중심 내용 적어볼게요.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죠. 6, 7문단은 남극과 북극의 생태적 특징을 밝히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번에 북극곰 얘기를 할 것만 같은 7문단 읽어보도록 할게요. 반면, 정말 또 중요한 표지가 나왔네요. 반면이 나오면 뭐라고 했죠? 앞에 있는 단락과 반대되는 내용이 나온다고 했고 앞에는 남극에 펭귄이 산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뒤에는 북극에 북극곰이 산다는 내용이 나온다는 것까지 우리는 예상할 수 있어요. 북극곰이 북극에 살게 된 것은 북극이 북반구의 육지에서 가까운 곳이기 때문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여기 북극곰이 북극에 살게 되는 이유가 적혀 있긴 한데 살짝 부족한 것 같긴 한데 일단 밑줄 쳐볼게요. 북극곰이 북극에 살게 된 것 때문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이유를 밝혀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북극이 북반구의 육지에서 가까운 곳이기 때문이래요. 도대체 육지에서 가까운데 왜 북극곰이 여기서 살까요? 더 읽어볼게요. 북극 주변의 육지에 살던 곰이 바다에 떠다니는 얼음을 타고 넘어가 살게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했습니다. 이유가 이 정도면 설명이 좀 되죠. 육지에서 북극이 굉장히 가까운데 육지에서 살던 곰이 빙하를 막 타고 얼음 덩어리를 타고 와서 북극에 왔기 때문에 아마 북극곰이 북극에 사는 건가 봐요. 그래서 이 부분 밑줄 쳐줄게요. 북극 주변에 육지에 살던 곰이 떠다니는 얼음을 타고 넘어가 살게 되었기 때문에 북극에는 북극곰이 산다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지금도 유빙을 타고 이동하는 북극곰이 있다고 하니 북극해 주변의 얼음 덩어리는 북극곰의 이동 수단으로 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유빙이라고 하는 게 바다 위에 떠다니는 빙하, 얼음 덩어리를 유빙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떠다니는 얼음이라고 위에 나온 이 단어를 유빙이라고 바꿔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중심 문장 만들 때. 자, 그렇다고 곰이 얼음 덩어리를 타고 남극 대륙까지 갈 수는 없었지만 남극 주변에 살던 펭귄 같은 조류는 육지를 따라 이동하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남극 대륙으로 이동하기가 더 쉬웠다라고 했습니다. 펭귄은 얼음 덩어리를 타고 이동한 게 아니라 육지로 그냥 갔죠. 왜냐면 남극이 육지라고 했잖아요. 근데 북극곰은 되게 무거워서 더 가기 힘들 것 같긴 한데 특이하네요. 얼음 덩어리를 타고 북극으로 이동을 했대요. 근데 그 큰 애들이 그걸 타고 남극까지 쭉 내려갈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북극에 계속 살고 있나 봐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 문장 읽어보면
그래서 북극곰은 있지만 남극곰은 없고 남극 펭귄은 있지만 북극 펭귄은 없는 것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위에 우리 밑줄 친 내용만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북극곰이 북극에 살게 된 것은 북극 주변의 육지에 살던 곰이 떠다니는 얼음, 즉 유빙을 타고 넘어가 살게 되었기 때문에 북극에 살고 있는 건가 봐요. 한번 적어볼게요. 북극곰은 북극 주변에 육지에 살던 곰이 바다에 떠다니는 얼음이니까 유빙이라고 쓸게요. 유빙을 타고 북극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북극에 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왜 곰은 빙하를 타고 가고 펭귄은 육지로 갔을까? 그거에 대해서는 잘은 모르겠지만 이 글에서는 그 정도만 밝혀주고 있는 것 같죠? 자, 마지막 우리 끝부분 볼 거예요. 끝부분은 이렇게 남극과 북극의 차이점을 바탕으로 글을 마무리하고 정리해주는 부분에 해당을 하겠네요. 읽어보겠습니다. 보통 100m 두께의 얼음이 만들어지려면 1000년이 걸리므로 오늘날 남극과 북극의 얼음이 되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걸렸을 것으로 보고 있다. 얼음이 두껍게 얼려지려면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리나 봐요. 그리고 이처럼 두꺼운 얼음층은 지구 기록을 담은 냉동 창고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글이 끝났습니다. 지금 남극과 북극에는 두꺼운 얼음층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두꺼운 얼음층은 지구의 기록을 담은 냉동 창고의 역할을 해준다는 걸 얘기를 하면서 글을 마쳤어요. 지구의 기록을 담고 있다는 건 이게 쌓여서 만들어지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의 지구의 기록을 이 얼음 덩어리들이 담고 있다는 의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남극과 북극의 두꺼운 얼음층은 지구 기록을 담은 냉동창고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정리하면 마지막 중심 문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적어볼게요. 남극과 북극의 두꺼운 얼음층은 지구 기록을 담은 냉동 창고의 역할을 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이 글을 마무리를 했네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8개의 중심 문장을 모두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심 문장만 찾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단원에서 우리 요약하기를 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긴 글이었어요. 이 긴 글을 요약문을 만들어봐 라고 했을 때 그냥 쭉 읽고 하나의 요약문을 만들기는 어렵기 때문에 문단마다 중심 문장을 찾아서 그 중심 문장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면 하나의 요약문이 만들어진다는 걸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 중심 문장을 만들어 본 거거든요. 그래서 뒷부분에 나와 있는 80쪽, 81쪽에서 요약문을 만드는 학습활동, 그리고 글의 내용을 정리하는 학습활동까지 우리가 하면서 요약하기의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좀 더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수업 듣고 나서 80쪽, 81쪽 학습활동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한번 연필로 풀어보고 난 다음에 다음 수업을 들으면 더 재미있는 수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긴 글 읽느라고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안녕!